72세 채말수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몸을 일으키며 작은 빌라의 창문을 열면 서울 변두리의 아침 공기가 스며들었다. 이 집이 그녀의 전부였다. 평생을 청소부로 식당 설거지로 건설 현장 막노동으로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48살에야 장만한 소중한 집이었다. 어린 시절 말순의 집안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나 해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말순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동네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피가 나도 참았다. 학교에 가고 싶다고 울면 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울었다. 우리 같은 것들은 공부해봤자 소용없다며 체념한 말투로 말했다. 20살의 중매로 만난 남편 박기수는 착한 사람이었다. 공장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남자였다. 결혼 후 말수는 아들 민철이를 낳았다. 그 작고 빨간 얼굴을 처음 봤을 때 말수는 다짐했다. 내 아이만은 배우지 못한 서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대학까지 보내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민철이가 5살 되던 해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공장에서 기계가 폭발하면서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기수도 그중 한 명이었다. 회사에서 주는 보상금은 고작 200만 원이었다. 장례 비용을 빼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말수는 오열했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 그때부터 말순의 진짜 고생이 시작됐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청소를 했다. 차가운 겨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다 보면 무릎이 얼어붙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부어올라도 참았다. 저녁에는 건설 현장에 가서 막노동을 했다. 시멘트 자루를 나르다 보면 등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일당을 받을 때의 기쁨으로 버텨냈다. 민철이는 착한 아이였다.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면 라면을 끓여놓고 기다렸다. 가끔 어머니 등을 주물러주며 말했다. 어머니 고생 많다고 자기가 크면 꼭 부자가 되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말수는 그런 아들이 기특해서 눈물이 났다. 힘든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들만 잘 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20여 년을 그렇게 살았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겨울에도 연탄을 아껴 썼다. 여름에는 선풍기도 틀지 않았다. 민철이 학용품이나 참고서를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마련해줬다. 본인은 10년 넘은 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아들만큼은 초라하지 않게 입혔다. 민철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였다. 성적이 좋아서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선생님이 말했다. 말수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됐다.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다. 하루에 3군데 일터를 돌아다녔다. 몸이 고되어도 참았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48살 되던 해 드디어 기회가 왔다. 평생 모은 돈에 대출을 더해서 작은 빌라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말수는 떨렸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된 것이었다. 비록 작고 낡은 빌라였지만 말순에게는 궁전 같았다. 집을 산 후 말수는 1층과 2층을 세놓고 옥탑방에서 살기 시작했다. 월세로 들어오는 돈으로 생활이 한결 나아졌다. 무엇보다 민철이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이 편했다. 민철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 입학식 날 말수는 곱게 차려입고 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지금도 말순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민철이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말수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가난한 집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다니 꿈만 같았다. 민철이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도 빨랐다. 결혼도 좋은 사람과 했다. 며느리 수정이는 대학을 나온 교양 있는 여자였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어려워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졌다. 손주 둘이 태어나면서 말순의 행복은 절정에 달했다. 첫째 준수는 아들을 닮아 의젓했고 둘째 지혜는 딸처럼 예뻤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찾아오면 말수는 온갖 맛있는 것을 해주었다. 용돈도 넉넉히 줬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매주 일요일이면 아들 가족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다. 말수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손주들이 좋아하는 잡채와 동그랑땡, 며느리가 좋아하는 나물들까지.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말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세입자들도 모두 착했다. 1층에 사는 젊은 부부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는데 아기를 낳았다. 말순이 미역국을 끓여다 주면 감사해했다. 아기가 밤에 울어도 시끄럽다고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아기 울음소리가 집안을 활기차게 만든다고 좋아했다. 2층에 사는 대학생은 홀로 자취하며 공부하는 성실한 학생이었다. 혼자 사는 할머니를 걱정해 가끔 택배를 대신 받아주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옮겨주기도 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말순에게는 큰 행복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아들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평범한 일상.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지만 말순에게는 그 모든 것이 소중했다. 평생을 고생해서 얻은 평화였으니까.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말순은 아침 일찍 시장에 다녀와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손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고등어와 손주들 간식거리가 들려 있었다. 내일이 일요일이라 가족들이 올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쿵쾅거리는 소음과 함께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수는 걸음을 멈췄다. 1층에 사는 젊은 부부는 조용한 사람들이었다. 신혼이어서 그런지 늘 다정다정하게 속삭이듯 대화했고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특히 아기가 생긴 후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음은 평소와 전혀 달랐다. 문득 불안해진 말순이 1층 문 앞에 서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낯선 남자 둘이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던 것이다. 큰 냉장고와 세탁기, 소파까지 들여오고 있었다. 말순은 기겁해서 물었다. 여기가 뭐하는 곳이냐고, 왜 남의 집에 짐을 들여놓느냐고. 그러자 그중 덩치 큰 남자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자기 집인데 왜 그러냐고, 할머니가 침에 걸렸냐고 비아냥거렸다. 말순은 어리둥절했다. 분명히 젊은 부부가 월세를 내고 살던 집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집이 되었단 말인가. 부랴부랴 기존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벨소리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았다. 이상하다 싶어 관리사무소에 급히 내려갔다. 관리소장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어제 집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주인이 와서 세입자들에게 나가라고 했다고 했다. 말수는 믿을 수 없다고 소리쳤다. 자기가 집주인인데 무슨 소리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어제 새로운 주인이 등기부등본을 가져와서 확인했다고 했다. 말수는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관리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말수는 구청으로 달려갔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줄을 섰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할 소유자 란의 아들 민철이와 며느리 수정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것도 한 달 전 날짜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다. 말수는 서류를 다시 또 한 번 확인했다. 혹시 잘못 발급된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의 서류는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주소도 맞고 집 구조도 맞았다. 틀림없이 자신의 집이었다. 손이 떨려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자신은 그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다. 한 달 전쯤에는 감기에 걸려 며칠 누워 있었던 기억이 있었다. 그때 아들 부부가 병문안을 왔었는데 설마 그때 무슨 짓을 한 것은 아닌가.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철이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라며 바쁘다고 했다. 저녁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말수는 급하다고 지금 당장 와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민철이는 그럴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평소와 달리 차가운 말투였다. 하루 종일 말수는 가슴을 쥐어짜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집에 돌아와 보니 2층 세입자마저 짐을 싸고 있었다. 대학생에게 왜 나가느냐고 물으니 집주인이 바뀌면서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주인이 직접 와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말수는 정신이 혼미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옥탑방에서 내려다본 자신의 집은 이미 낯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 1층에는 모르는 남자들이 살고 있었고 2층도 곧 비워질 예정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말순네 집이 팔렸다더라. 이제 요양원에 들어간다더라. 자식들이 효자라더라.
말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온 동네가 이미 알고 있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민철이가 나타났다. 수정이도 함께였다. 평소와 달리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다.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집이 왜 너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 순간 아들 부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민철이는 당황한 듯 수정이를 쳐다봤고 수정이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뭔가 꺼림칙한 기운이 흘렀다. 말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들이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몇 분간 침묵이 흘렀다. 민철이는 계속 수정이 눈치를 보고 있었고 수정이는 가방을 뒤지고 있었다. 말수는 답답해서 소리쳤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대답을 안 하냐고. 그때서야 수정이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말순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정이의 말은 말순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거나 집을 잘못 처리할까봐 미리 아들 명의로 옮겨놓았다고 했다. 마치 말순을 위해서 한 일인 것처럼 당당하게 말했다.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언제 자신이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민철이가 나서서 변명했다. 어머니가 깜빡하신다며 지난달에 분명히 동의하셨다고 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때 수정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소유권 이전 서류들이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말순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말순은 그런 서류를 본 적이 없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말순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이상했다. 계약 날짜가 한 달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은 말순이 몸살로 하루 종일 누워있던 날이었다. 병원에도 갔었고 저녁에는 해열제를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날 부동산 계약을 했다는 것인가. 민철이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갔다.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고 하셔서 대신 처리해드린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에서도 가족이 데리러 와도 된다고 했다며 합법적으로 처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먼저 부탁하셨다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말수는 그런 부탁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몸이 아파도 집 문제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었는데 그런 중요한 일을 아들에게 맡겼을 리 없었다. 더구나 집을 팔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이 집은 말순의 전부였으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밝혀졌다. 집을 담보로 무려 2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말순의 이름이 아니라 민철이와 수정이 공동 명의로 받은 것이었다. 집값이 3억 정도였는데 2억을 빌렸으니 실질적으로는 1억밖에 남지 않는 셈이었다. 평생 모은 재산의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말순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물었다. 수정이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아이들 학원비가 많이 든다고. 요즘 사교육비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냐고 했다. 준수는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까지 배우고 있었고 지혜도 발레와 미술을 배우고 있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민철이 자동차도 바꿨다고 했다. 회사에서 승진을 했는데 기존 차가 너무 초라해서 바꿔야 했다는 것이었다. 수입차로 바꿨는데 할부금이 월 200만 원이 넘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말수는 기가 막혔다. 자신의 집으로 아들이 비싼 차를 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수정이는 더욱 뻔뻔했다. 자신도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관리를 해야 한다며 눈꺼풀 수술과 코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었지만 민철이가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아내도 예뻐야 한다고 정당화했다. 심지어는 친구들과 유럽 여행도 다녀왔다고 자랑했다. 말수는 그 순간 현기증이 났다. 평생을 모아 산 집으로 자식들이 사치와 유흥을 즐겼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손주들 교육비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비싼 학원을 보낼 필요가 있었나. 자신은 평생 그런 호사를 누려본 적이 없었는데. 민철이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더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자기가 상속받을 집 아니냐며 미리 써서 뭐가 나쁘냐고 했다. 오히려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집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정리해서 세금도 아끼고 어머니 노후 준비도 해드린 것이라고 둘러댔다. 수정이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늙은이가 혼자 그런 큰 집에서 뭐하냐며 관리하기도 힘들지 않냐고 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거기서 또래들과 어울리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거라고 말했다. 마치 말순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속마음은 뻔했다. 그때 말순은 깨달았다. 아들 부부에게 자신은 더 이상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저 재산을 물려줄 늙은이일 뿐이었다. 살아있는 동안은 방해가 되고 빨리 죽어서 상속 재산을 넘겨주기를 바라는 존재였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분노의 눈물이었다. 평생을 아들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다. 며느리야 그렇다 쳐도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이럴 수는 없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말순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민철이가 부축하며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말순은 손을 뿌리쳤다. 이제 와서 효자 코스프레는 그만두라고 위선자들이라고 소리쳤다. 수정이는 여전히 뻔뻔했다. 어머니가 과민 반응을 하신다며 법적으로도 문제없이 처리한 일이라고 했다. 도장도 어머니 것을 썼고 서류도 정식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머니가 깜빡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마치 말순이 건망증 환자인 것처럼 취급했다. 하지만 말순은 바보가 아니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본인 동의 없이 집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 합법일 리 없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였다. 민철이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다고 관리비도 많이 든다고 했다. 게다가 동네도 점점 낙후되고 있어서 집값이 떨어질 수 있으니 지금 정리하는 게 좋다고 설득했다. 마치 말순을 위해서 한 일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말순은 속지 않았다. 그날 밤 말순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들 부부는 태연하게 돌아갔고 말순은 홀로 남아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다. 세입자들은 모두 나가고 없었고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살고 있었다. 옥탑방 하나만이 자신의 영역이었지만 그것마저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말순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아들 부부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어떻게 구했는지 의문이었던 것이다. 평소에 인감도장은 침실 서랍 깊숙이 자물쇠가 달린 작은 상자에 보관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자물쇠가 부러져 있었다. 누군가 억지로 열었다는 증거였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한 달 전쯤 몸살로 누워있을 때 수정이가 간병을 해준다며 며칠 머물렀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말순이 잠들어 있는 사이 서랍을 뒤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니면 민철이가 밤에 몰래 와서 가져갔을 수도 있었다. 어쨌든 도둑질이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결심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자식들이 멋대로 가져가도록 둘 수는 없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했다. 먼저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옆집 아주머니는 말순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분개했다. 자식이 부모 재산을 훔쳐간다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함께 울었다. 관리소장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상황을 증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말순은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상황을 설명하자 법무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본인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했다. 더구나 인감도장을 도용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족 간의 일이라 복잡할 수 있으니 제대로 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 길로 말순은 시내 큰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접수대에서 상담을 신청하려는데 직원이 비용부터 얘기했다. 변호사 상담료만 해도 시간당 10만 원이라고 했다. 말순은 주저했다. 손에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말순은 용기를 내어 상담을 신청했다. 젊은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이런 사건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요즘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절대 참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을 높게 봤다.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인감도장 도용과 서류 위조가 입증되면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족이라 감정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칫 가족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수도 있다고 했다. 말수는 이미 각오를 했다고 대답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속이고 재산을 훔쳐간 놈들과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생각이 없다고 했다. 변호사는 말순의 의지를 확인하고 소송 준비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변호사 수임료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었다. 말순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변호사는 성공보수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기면 받아낸 돈에서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말순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날부터 말순의 전쟁이 시작됐다.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찾고 법정 서류를 준비하는 일들이 연일 계속됐다. 나이 많은 몸에는 힘든 일이었지만 말순은 포기하지 않았다. 억울함과 분노가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민철이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소송을 취하하라고 했다.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우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하지만 말순은 이미 동네에 소문이 다 났다고 대답했다. 자식이 부모 재산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수정이는 더욱 독했다. 시어머니가 소송을 건다는 소식을 들은 친정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늙은 것이 자식을 고발하다니 정말 치매가 온 것 같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요양원 팜플렛을 들이밀며 여기 들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협박했다. 법정 준비 과정은 말순에게 또 다른 시련이었다. 나이 많은 몸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증인들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었다. 옆집 아주머니는 말순이 평소 정신이 맑았다는 것을 증언해 주겠다고 했고, 관리소장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말순의 병원 기록이었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날 말순은 몸살로 병원에 갔었다. 진료 기록과 처방전이 남아 있어서 그날 말순이 집에서 누워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부동산에 직접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었다. 인감함에 부서진 자물쇠도 중요한 증거였다. 누군가 억지로 열었다는 것이 명백했다. 말순은 평생 그 자물쇠를 소중히 여겼는데 자신이 부술 리 없었다. 더구나 민철이와 수정이 외에는 그 서랍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조사했다. 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공인중개사는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가족이 데리러 왔다고 하니 그냥 믿었다는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민철이 측에서도 만만치 않게 대응했다.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맞섰다. 말순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고 대출도 승인했다고 우겼다. 심지어 말순이 먼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준 것뿐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민철이의 변호사는 말순의 나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72세라는 나이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며 건망증이나 치매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의심했다. 심지어 정신과 진단을 받아보라고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말순의 변호사는 철저히 준비했다. 말순이 평소 정신이 맑았다는 동네 사람들의 증언, 세입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왔다는 기록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병원에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인감함이 부서진 것과 관련해서는 지문 감시까지 의뢰했다. 첫 번째 재판날이 다가왔다. 말순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법정에 섰다. 피고석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표정이었다. 오히려 말순을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봤다. 판사는 중년에 엄격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사건의 개요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가족 간의 분쟁이긴 하지만 부동산 거래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양측 변호사의 주장을 차례로 들어보겠다고 했다. 말순의 변호사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제시했다. 먼저 말순의 병원 기록을 보여주며 거래 당일 말순이 집에서 아팠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인감함에 파손된 자물쇠 사진을 보여주며 누군가 몰래 인감 도장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증언도 들려주었다. 민철이의 변호사는 반박했다. 말순이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라며 실제로는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말순이 먼저 집 처분을 요청했다는 거짓 증언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다. 단지 추측과 억지 주장뿐이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민철이와 수정이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들은 말순 몰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심지어 말순이 외출한 사이 집에 들어가 도장을 가져갔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수정이가 그 돈으로 명품백을 사고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민철이는 고급 자동차를 구입했다는 증거도 나왔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민철이 부부가 이미 다른 대출도 여러 건 받아놨다는 것이었다. 신용카드 빚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고 심지어 사채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말순의 집은 그들에게는 빚을 갚을 수단일 뿐이었다. 변호사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보니 집 담보 대출금이 들어온 바로 다음 날부터 큰 돈이 빠져나갔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샀고 자동차 할부금을 냈고 심지어 도박 사이트에도 돈을 넣었다. 말순의 평생 재산이 이들의 사치와 탐욕으로 사라진 것이었다. 세 번째 재판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부동산 거래 당시의 CCTV 영상이었다. 그날 부동산에 온 것은 민철이와 수정이뿐이었고 말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들이 말순 행세를 하며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민철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결국 자백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했다. 어차피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이니까 미리 쓴 것뿐이라고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수정이는 끝까지 뻔뻔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우겼다. 늙어서 혼자 사는 것보다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심지어 자신들이 고마움을 받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평생을 자식만 믿고 살아왔는데 그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훔쳐갔다고 했다. 집 한 채가 자신의 전부였는데 그것마저 빼앗아간 자식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다. 방청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판사는 명확하게 판결했다.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는 무효이며 인감도장 도용과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철이와 수정이는 즉시 집을 원상복구하고 대출금을 직접 해결해야 했다. 거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5천만 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판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서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민철이와 수정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판결문을 듣는 순간 말순은 눈물이 쏟아졌다.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자식에 대한 실망의 눈물이기도 했다. 평생을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었다. 민철이는 법정에서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다. 어머니라고 부르며 울었다. 하지만 말순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속이고 재산을 훔친 너희들을 이 할미가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다시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 그 후 말순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세입자들도 새로 들어왔고 평화로운 일상이 되돌아왔다. 하지만 아들과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손주들이 그리워 밤마다 울었지만 배신한 자식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었다. 대신 말순은 새로운 다짐을 했다. 남은 인생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했다.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하는 노인들을 위해 상담 봉사도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노인들이 당하지 않도록 도왔다. 민철이와 수정이는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전과자가 되었다. 민철이는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았고 승진 길이 막혔다. 수정이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이사를 가야 했다. 손주들은 가끔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말순은 받지 않았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지만 그 부모들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말순. 비록 가족은 잃었지만 자존심과 재산은 되찾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상에는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말순의 모습은 같은 처지의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다. 끝까지 싸워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말순은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자식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 외로움조차 자신의 것이었다. 누구에게도 배신당하지 않을 외로움이었다. 채말순의 복수는 이렇게 완성되었다.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리고 모든 노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당당하게 싸우라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고. 나이는 숫자일 뿐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고.